오늘 다룰 시기는 1932년에서 35년 네, 일입니다. 김교신 선생의 이 사상과 삶을 통시적으로 이렇게 쭉 관찰해 보면 대단한 일관성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완성형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창간사를 읽어봤지만 창간사에 드러난 그 사상이 그 뒤로도 아주 일관되게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 그런 일관성을 일단 전제로 두고 그 안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어, 이 상황에 대한 대응 이런 걸 좀 더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시기는 김교신이 마치 쇠가 불에 닿아서 더 단단해지고 순수해지듯이 연단된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 바로 다음 몇 년 후에 이제 1937년 7월이 되면 중일 전쟁이 터지고 그 후로는 이제 본격적인 대환란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이 닥쳐올 환란을 이겨내기 위해서 김교신도 더 단단해지고 더 날카로워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이제 연단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어려움은 동지들이 떠난 일이었습니다. 정상훈이 이제 초기에 편집일을 맡다가 김교신에게 이 편집을 맡기고 고향인 남해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게 1930년 8월의 일입니다. 근데 가면서 이제 정상훈이 내가 가서 가사를 좀 정리하고 다시 올라오겠노라 이렇게 약속을 했나 봐요. 김교신이 그걸 늘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 못한 김교신이 정상훈이 사는 남해까지 찾아갔는데요. 그게 1933년 8월이었습니다. 3년을 기다린 거죠. 이 여행이 1933년 8월의 여행이 남선 여행기라는 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어, 근데 그 글을 보면 어렵사리 이제 충청도를 거쳐서 경북 그다음에 경남으로 해서 통영을 거쳐서 남해까지 이렇게 가는데 그 남해에 정상훈의 집에 가서도 에, 정상훈에게 그 얘기를 못 꺼내고 그냥 돌아오게 돼요. 가보니까 이제 어, 아이가 태어난 아이가 있고 또 뱃속에 또 다른 아이도 있고 모친을 만나서 인사했더니 모친이 너무나 안온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겁니다. 정상훈도 이제 거기서 수리조합이었냐 수산조합이었나요? 거기에 뭐 이사가 돼 있고 형도 뭐 있는데 뭐 그렇고 너무나 가정이 이제 안온한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꿈을 꾸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음, 정상훈은 직장에 나간 사이에 혼자서 주인 없는 집에 혼자 누워서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죠. 네. 그러다 통곡을 하고 이제 내일 내가 관음포 거기는 이제 충무공의 유적지입니다. 관음포에 이제 가기로 돼 있었던 거죠. 관음포에 가서 300년 전 불효자를 불러서 통곡을 해야겠다. 그런 소회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해를 떠나서 다시 전라도 쪽으로 해서 쭉 경성으로 올라오는 거죠. 올라오는 길은 이제 더 멀었겠죠. 남해에 가서 정상훈을 만나려고 거기까지 갔는데 정상훈을 만나서 이제 얘기도 못하고 왔으니까요. 그로부터 반년 후에 1934년 2월에는 유석동이 느닷없이 절연장을 보내옵니다. 이 무렵에 유석동은 1932년부터 해서 한 약 2년간 성소조선에 많은 글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요 2년간 그 성소조선을 보게 되면 김교신보다 오히려 유석동이 쓴 글이 더 많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렵의 김교신으로서는 유석동에게 많은 부분을 좀 의지했다는 말은 좀 어떨지 모르지만 아무튼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유석동이 갑자기 절연장을 보내와서 이제 각자 따로 자기 길을 갑시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충격이 컸던 거죠. 그래서 1934년 3월호는 김교신이 성소조선 전체 15,000자를 혼자서 써야 됐습니다. 이제 동지들이 떠나갔다는 얘기를 그전부터도 한두 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김교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질문을 하신 분이 있으신데요. 뭐 김교신 선생 스스로가 자신의 그 비사교적인 성격에 대해서 한두 번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겸양의 표현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봐야 되고요. 또 이런 일의 경우에 지금 성서조선을 편집하고 하는 일이 이게 평생의 사업으로 많은 희생을 재정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많은 희생을 해서 지금 나선 길인데 이런 길에서 뭐 사교적이냐 사교적이 아니냐 이런 문제는 사실은 사소한 문제겠죠. 그 외에 뭐 김교신에게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다거나 뭐 그런 건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제자의 길, 다른 모든 것을 다 미워하고 예수만 따라가야 했던 그 제자의 길에서 지금 어, 다른 이들이 이탈하고 있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동지들이 떠나간 일 때문에 김교신이 굉장히 마음 아파했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일을 그 뒤로도 여러 차례 이야기할 정도로 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검열로 인한 어려움이었습니다. 김교신은 1934년과 35년 사이에 검열로 인한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1934년 1월에 오산학교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 무렵에 이제 오산에 있던 이찬갑 선생, 지난번에 그 풀무학교 정승관 선생님께서 이 말씀을 좀 하셨죠. 이찬갑 선생이 이제 풀무학교 설립자입니다. 오산에 있었는데 오산에 불이 붙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이 글을 보내온 건 64호였던 것 같은데요. 64호에 이걸 실지 않기로 했어요. 실지 않기로 한 게 자체 검열, 그러니까 미리 이거 보니까 이 정도 글은 좀 안 좋다, 위험하다. 고 해서 미리 안 실기로 한 건지 아니면 64호 검열에 걸렸던 것인지 그건 조금 불분명한데요. 짐작컨대 아마 이게 64호에서 검열에 걸렸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6호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글인데 인쇄소 측의 실수로 교정서에 이게 들어가게 됐고 그 때문에 김교신과 인쇄소 사장, 한성도서 사장인데요. 경찰서에 불려가서 이제 조사를 받고 그 때문에 어떤 처벌이 있을 것 같다. 인쇄소 사장이 이제 갔다 와서 아무래도 이게 처벌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64호에서 이게 검열로 걸려서 한번 못 싣게 된 건데 잘못 들어가는 바람에 그냥 검열에서 빠지게 되는 정도가 아니고 처벌까지 가게 된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처벌은 그래도 실수였다는 게 받아들여져서 처벌은 면했지만 66호가 결국 발간되지 못했습니다. 두 달 후에 김교신의 글 두더지의 사회, 요 68호죠. 그러니까 68호에 실린 이 글도 검열에 걸려서 삭제됐습니다. 이 글도 이 우의적인 방식으로 두더지의 생태를 빌려서 당시 일제의 언론 정책을 비판한 글이죠. 지금 우리 눈으로 봐도 그 검열관의 눈에 비쳤을 때는 상당히 불온한 글로 비쳤을 만한 그런 글입니다. 근데 66호도 그렇고 68호에 실렸던 이 두더지의 사회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성서조선 영인본 홍성사에서 나온 영인본에는 이것들이 다 실려 있습니다. 66호도 발간되지 못했는데
어쨌든 그게 실려 있고요. 두더지의 사회도 68호에서 전문 삭제된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글이 거기에 실려 있어요. 그 아마 김교 신생이 어, 나오지 못하게 된 책도 인쇄된 걸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아마 그 믿을 만한 독자들한테 그 돌려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은 이제 그 이 삭제됐다는 글도 어, 영인본에 그대로 실려 있어서 볼 수 있고요. 함석헌 선생의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 이게 지금 연재되고 있었는데요. 이 연재되는 과정도 아주 험난했습니다. 특히 1935년 6월 77호에 수록하려고 했던 조선 역사 부분이 순환의 500년 해서 이 임진왜란을 다룬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여관이 보기에 불온했을 수 있죠. 이걸 실으려고 했는데 실지 못하게 돼서 결국 백지로 이 부분이 백지 상태로 간행이 됐습니다. 이 일로 김교 선생이 대단히 실망했던 것 같습니다.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찰서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함석헌의 주소를 대라 이런 전화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알려줬겠죠. 그러니까 함석헌에 대한 염려도 있고 또 이 부분을 실지 못하게 된 실망감도 있고 해서 이 일 후에 김교신이 닷새 동안 보혈로 알아 누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알아 눕고 나서 일기에 쓰기를 이번처럼 이렇게 내가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차라리 죽어서 마음껏 쓰고 싶은 건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나라에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일기를 쓸 정도로 큰 시리를 경험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려움은 성서조선 주필로서의 사명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김교신은 늘 문필가의 일이 자신에게 맞지 않고 농사가 더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몸을 쓰는 일에 더 이제 자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뭐 이런저런 일로 몸을 썼다는 학생들하고 마라톤 같이 해가지고 몇 등으로 들어왔다. 또 학교에 씨름 왕들을 하고 씨름을 해가지고 몇 판은 이기고 몇 판은 졌다. 또 뭐 책을 300권을 자전거에 실어서 여기에 가가지고 붙였다. 뭐 이런 근력 자랑을 한 대목이 들어 있습니다. 어, 농사 일에도 늘 관심이 있었고요. 또 또 조선의 농가에 소를 한 마리씩 해서 조선 소 2천만 마리를 어떻게 하면 기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이런저런 궁리를 많이 하셨어요. 농사가 적성에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참에 1934년 여름에 유영모 선생이 창의문 밖 어딘가 이제 유영모 선생이 거기 살고 있었죠. 지금의 구기동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공동농장을 하자고 제의를 했던 것 같고요. 김교신이 이 제의에 깊이 매료됐습니다. 김교신은 이제 그쪽으로 이제 마음이 기울어서 굳혀가고 있었는데 제안자였던 유영모 선생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이제 주저하게 되는 걸 보고 계획을 그 마음을 이제 내려놓게 된 거죠. 그 계획이 없던 일로 됐습니다. 그래서 김교신이 이 무렵에 다시 입다에 서야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성서조선 주필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 일에 김교신이 얼마나 깊이 매료되고 깊이 몰입했던지 유혹이었다. 이런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 일 이후에 김교신은 성서조선 주필의 사명을 오롯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이런 여러 어려움을 겪고 나서 김교신이 학문과 신앙의 합금이라는 말을 현재까지의 그 과거 조선 기독교의 50년을 회고하고 향후 50년을 전망하는 글에서 이런 말을 씁니다. 학문과 신앙의 합금. 이 말을 처음 쓰게 된 것은 길선주 목사의 타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길 목사가 타계한 것은
1935년 11월 26일. 그리고 장례를 거행한 것이 이제 12월 3일이었는데요. 이 장례식에 이제 수많은 인파가 모여서 장례를 했다. 그 얘기를 이제 김교신이 에, 기사를 통해 접하고 이 일기를 쓰는 거죠. 과거 50년간 조선 기독교계의 인물은 대다수가 길목사 타입의 성신파였다고 해고했어요. 한마디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성신파. 일종의 이제 어, 성령 운동을 하는 그런 이들이죠.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받았다고 하고 막 이런 뜨거운 예, 어떤 면에서는 약간 신비주의 쪽으로 기울어 있던 그런 신앙의 흐름입니다. 이런 성신파가 지금까지 기독교 50년에서 대다수였다. 근데 금후에는 학문과 신앙을 완전히 합금한 건실한 학자의 시대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길선주 목사는 이제 1907년 평양 대붕 운동의 주역이기도 했고, 또 3.1운동의 민족 대표 33인 중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 3.1운동 주동자로 체포돼서 복역을 했고요. 복역하고 나서는 말세론 설교로 당시 조선 기독교에 큰 영향을 끼쳤던 이입니다. 어, 그 미국 선교사들이 그 본국에 에, 보고한 그런 문서에도 길목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길목사가 조선 기독교의 가장 유명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그렇게 음, 선교사들도 인정할 정도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교신이 이 무렵에 길선주 목사의 타계를 보면서 아, 조선 기독교 50년 과거를 겹쳐 떠올린 건 그럴 만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김 교신이 길선주로 대표되는 이전의 조선 기독교를 성신 타입으로 규정하면서 이후에 조선 기독교는 학구 타입이어야 된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기를 쓴 바로 그 다음 달이죠. 1936년 2월에 금후의 조선 기독교라는 글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조선 기독교 50년을 되돌아보고 이후 기독교를 전망하면서 이런 의미심장한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외치노니 금후 50년은 이성의 시대요 영구의 시대라. 식염주사 같은 부흥회로서 열을 구하지 말고 냉수를 끼쳐서 열을 식히면서 학도적 양심을 배양하며 학문적 근거 위에 신앙을 재건할 시대에 처하였다. 지나간 50년간의 조선 기독교도가 대체로 성신 타입이었다면 금후에 그것은 학구 타입이 되기를 우리는 기대한다. 그러나 전자가 은혜로 되었던 것처럼 후자도 은혜로 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 학문과 신앙이 완전히 합금을 이룬 것이라야 금후 닥쳐오는 순교의 시대에 능히 견디었을 것이다. 금후에 닥쳐오는 순교의 시대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1936년 2월의 글이었는데요. 이 글을 쓸 무렵 신사참배가 강요되고 있었습니다. 1935년 11월 14일에 평안남도 지사 야스다케가 평안도 도내 공사립 중등학교 교장회의를 소집해서 모든 학교가 신사에 참배할 것을 명령했고요. 이 명령에 거부한 숭실학교 교장 맥쿤 교장입니다. 조선 이름이 이제 윤산온, 중간에 이름이 세넌이라서 아마 윤산온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맥쿤 교장을 비롯한 선교사들, 몇몇 선교사들이 이를 거부했고 이 일이 시시각각 첨예화되어서 1936년 1월, 그러니까 지금 김교신이 이 글을 쓰기 바로 직전이죠. 쓰고 있을 무렵이겠네요. 1월 맥쿤 교장이 파면되고 미션 스쿨이 폐교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성서조선 그룹에서도 이 일이 초미에
관심사가 됐어요. 그래서 1935년 12월 말부터 36년 초까지 열렸던 그해 동계 성서 강습회에서 이, 이 일을 논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1936년 1월과 2월 사이에 성서조선에 실린 여러 글들에 순교의 세대다, 순교라는 말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이 신사참배가 강요되던 상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조선의 기독교가 순교의 시대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 1935년 말과 1936년 초 사이에 김교신의 상황 인식이었습니다. 이 순교의 시대를 어떻게 견디어 설 것인가? 이 물음 앞에서 김교신은 학문과 신앙의 완전한 합금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데는 김교신의 조선지리 소고, 그리고 함석헌의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가 보여준 성취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문과 신앙의 합금이라는 이 주제를 다루면서 김교신의 조선지리 소고, 이 글을 중심 텍스트로 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934년에 동계 성서 강습회인데요. 학문과 신앙의 합금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피려면 1933년 세mit부터 34년 세초 사이에 있었던 동계 성서 강습회로 가야 됩니다. 동계 성서 강습회는 성서조선 독자들의 전국 집회였습니다. 첫 동계 성서 강습회가 33년 1월 3일부터 5일까지. 그때는 처음이라서 짧은 기간 동안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활인동 본사에서 이 성서강습회 1회 성서강습회를 개최했고요. 2회부터는 이 기간이 일주일로 늘어나요. 그래서 연말 12월 30일에 모이면 그 다음에 1월 5일까지 일주일간 집회를 하는 겁니다. 2회부터가 이제 그렇게 됐는데요. 2회 강습회는 1933년 12월 30일부터 34년 1월 5일까지 오류동, 그 무렵에 신축했던 오류학원에서 열렸습니다. 또 2회 동계 강습회는 이 성서조선과 조선무교회의 새로운 전기가 되었던 모임이었습니다. 이후로도 동계 성서 강습회는 매년 열려서 1941년까지 이 기간에 열렸습니다. 38년 한 번은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중일전쟁이 발발해서 시국이 아주 삼엄했어요. 그래서 다 준비해놓고 또 참석자들이 경성에 다 모였는데도 결국 모임을 열지 못하게 됐죠. 근데 이 2회 동계 성서 강습회에서 김교신의 조선지리와 함석헌의 조선역사 강의가 함께 처음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33년 12월 30일 강습회 첫 순서로 김교신의 조선지리 강의가 있었고요. 33년 12월 31일부터 34년 1월 3일까지 4회에 걸쳐서 함석헌의 조선역사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이 강습회에서 조선지리, 조선역사가 이렇게 함께 말해진 것은 그 자체로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자리에 모였던 이들 모두 한 번도 조선지리, 조선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근대지리학, 근대역사학 이런 거에 들어올 무렵에 조선은 식민지로 전락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근대 교육의 자리에서 조선의 지리, 조선의 역사를 제대로 다룰 수 없었습니다. 네. 1933년 12월 31일 오후 시간에 좌담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여러 책에 대한 담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 도서 목록을 쭉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도서 목록을 보면 이 무렵 김교신과 함석헌이 조선지리, 조선역사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참고한 책이 어떤 책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일본 무교의 지도자의 잡지 저술 몇 권이 언급되어 있고요. 이어서 조선 지리와 조선 역사에 관한 책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일본 지리 풍속 대계의 조선편. 이게 이제 큰 백과사전류의 한 대목이 조선편이 있는 거죠. 그런 정도의 자료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영 백과사전의 조선 항목. 그리고 하야시 다이스케의 조선 통사. 그러니까 조선 역사를 통시적으로 쓴 책으로는 지금 하야시 다이스케 이 책만 지금 언급되고 있어요. 하야시 다이스케. 이 지금 한자로는 임태보 뭐 이렇게 읽혀서 꼭 조선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아니고요. 일본인입니다. 그 김교신 전집에도 보니까 이 대목을 임태보라고 이렇게 적어놨더군요. 예, 그건 오식이라고 봐야겠습니다. 하야시 다이스케 일본인 에, 이 관변사학자였죠. 이가 메이지기부터 조선사 저술 작업을 꾸준히 해서 1892년에 처음 조선사라는 책을 냈고요. 그 다음에 1912년에 조선 통사를 다시 냈습니다. 이 하야시의 조선사는 근대적인 서술 체계와 실증적 방법론을 동원한 걸로 평가받는데 우리가 식민사관으로 알고 있는 그 악명 높은 임나 일본 부설, 그다음에 일선 동조론을 발상의 근거로 삼고 있는 그런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김교신과 함석헌이 조선지리, 조선 역사를 연구하기 위한 참고 도서가 겨우 이제 이런 것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김교신과 함석헌의 작업이 대단히 모험적인 것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두 사람으로서는 조선의 지리학 또 조선의 역사학을 스스로 정립해야 하는 과제 앞에 서 있는데 물려받은 건 거의 없는데 도리어 빚만 잔뜩 안고 있었던 셈이죠. 이런 형편을 생각하면 김교신의 조선지리 또 함석헌의 조선 역사는 대단한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두 저술은 조선 무교회가 내놓은 학문과 신앙의 합금이었던 것이죠. 함석헌의 조선 역사 이 강의에서 다룰 수는 없습니다. 조선지리 소고를 읽는데 비교 대비해서 읽을 만한 대목만 간단히 짚어본다면 성소조선 69호의 조선 역사의 한 부분으로 지리적으로 결정된 조선사의 성질이라는 글이 발표됐습니다. 이건 원래 66호에 실렸던 것인데 66호가 발매 금지가 되면서 그걸 66호에 한 번 더 싣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죠. 아, 맞습니다. 네네. 다시 실린 글인데요. 뒤에 1939년 무렵인데요. 김교신님 성소조선 뒷표지에 에, 앞에 발표됐던 글들의 일부를 어떤 글은 이런 글이고 하고 이렇게 설명해 놓은 그런 글들이 단편적으로 있는데 거기에 보면 조선 지리 소고를 얘기하면서 이 함석헌의 지리적으로 결정된 조선사의 성질 이것과 대비해서 자신의 관점과 함석헌의 관점이 조금 다르다.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시라. 이렇게 권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함석헌의 조선 역사에서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대주체는 섭리입니다. 섭리. 신을 이제 섭리라고 표현한 거죠. 함석헌이 파악한 조선 역사는 고난의 역사였는데 이 고난에서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에서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이 과정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지리적으로 결정된 조선사의 성질 이 글이 있는 거죠. 고난의 역사다라고 하는데 그 고난의 역사라는 게 막연한 공상, 근거 없는 단정이 아니고 사실에 의해 실증되는 것이어야 됐는데 그 근거를 지금 함석헌이 지리와 역사와의 지리와 역사와의 관계에서 지금 찾고 있는 거죠.
그 한 대목을 인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리와 역사 간에 산관계가 있는 것은 위에서 이미 말한 바다. 말하자면 지리는 역사의 일부분이다. 지리 없이 역사를 논할 수 없는 것이 마치 경작지, 경작지를 보지 않고 농작을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고로 조선 역사가 만일 순환의 역사라면 반드시 그 지리 위에 그것이 결정되어 있을 것이다. 사실 우리가 조선의 지리를 음미하여 보면 그 각 조건에 고난의 문자가 쓰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인용문에서 함석헌이 말하는 고난은 지리 결정론적이죠. 고난이 섭리였다는 데서 고난의 의미를 찾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결정론적이라는 점에서는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조선지리 소고를 읽으면서 이것과 대비해서 보면 아시겠지만 김교신의 관점은 좀 다릅니다. 조선의 사명, 지리학적으로 본 조선의 사명이겠는데요. 이 조선의 사명을 말하는 대목에서 김교신의 목소리는 결정론적이라기보다 가능론에 좀 더 기울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교신도 이 무렵에 함석헌의 관점과 자신의 관점이 다르다라는 걸 말했을 때 지금 결정론이다, 가능론이다 이 말을 쓰고 있지 않지만 이 차이를 의식하고 있었던 셈이죠. 우치무라 간조의 지인론인데요. 김교신의 조선지리 소고를 읽기 위해서는 우치무라 간조의 지인론을 경유해야 합니다. 어, 지인론. 우치무라가 이 삿포로 동학교에서 수학을 했는데요. 졸업 후 얼마간 이 홋카이도 관리로서 홋카이도의 수산물 조사에 종사하기도 했고요. 그 후에 1885년 9월입니다. 문장이 조금 잘못됐네요. 85년에 미국 에머스트 대학에서 공부합니다. 미국으로 건너간 건 1884년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얼마간 이제 어느 병원에서 어, 정신지체아들을 돌보는 일을 하기도 했고, 음, 그러다가 미국 에머스트 대학에 수학하게 되는데요. 이, 이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지리학고라는 지리학 저서를 출간했습니다. 이 지리학고가 처음 출간된 것은 1894년이었고, 1897년에 재판을 내면서 지인론이라는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지인론이라는 제목은 이제 아놀드 기오라는 지리학자의 책 지인론에서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이건 우치무라의 지인론의 맨 앞에 참고한 책들을 몇 개 이렇게 쭉 소개하고 있는데 그 맨 앞에 아놀드 기오의 이 지인론을 어, 목록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책, 우치무라의 지인론을 김교신이 1920년 말 우치무라를 만나기 전에 이제 우치무라의 책을 여러 권을 읽었잖아요. 그 저서 목록에 이 지인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 김교신이 조선지리 소고를 소개하면서 지리학적으로 조선의 사명을 논했다. 또 지리학적으로 본 조선 지인론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걸로 봐서 조선지리 소고가 우치무라의 지인론을 참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지리 소고에 드러나는 김교신의 국토사랑의 목소리, 또 기독교적 사명론, 이런 것은 우치무라의 지인론의 결론부인 일본의 지리와 그 천지의 목소리와 닮아 있습니다. 요 몇몇 대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인론에서 우치무라가 일본의 지형과 구조, 뭐 섬으로 돼 있고 뭐 산은 어떤 산이 있고 뭐 이런 걸 쭉 얘기하는 거죠. 자세하게 얘기하고 나서 결론부에 일본의 천직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의 천직은 무엇인가? 지리학은 대답하기를 그녀는 일본의 국토를 이제 그녀는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동서양안 간의
매개자라고 한다. 너무나 간단한 답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것은 일대 국민 되기에 부끄럽지 않은 천직인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의 천직이었다. 또한 영국의 천직이기도 하였으며 그녀가 강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자기의 천직을 다하였기 때문이다. 매개자의 위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지리학이 지정하는 바 우리나라, 일본의 천직은 대화민족. 이때 이 화가 이게 화평케 하다 할 때 화지 않습니까? 대화민족 2000년간의 역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이룩해온 천직인 것이다. 이게 이제 1890년대에 일본이 지금 서양 문명과 마주하면서 이 동양 세계에서는 처음으로 문명을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셈이죠. 우치무라의 이 목소리는 메이지기 일본이 서구 문명에 맞서 천황제 체제를 막 갖추기 시작할 무렵의 목소리입니다. 이 무렵 일본은 서구 문명에 의해 구성된 오리엔탈리즘에 대응해서 자기 동일성을 구성해야 되는 그런 과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건 이제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이가 제안한 개념인데요. 서구 세계가 자기를 보편 세계로 구성하는 그런 방식으로 동일성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동양이라는 세계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동양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동질적인 세계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뭐 인도도 있고 일본도 있고 뭐 중국도 있고 서로 다른 어, 문화권이 다 한꺼번에 있는데 이걸 동양이라고 묶으면서 그걸 타자화하면서 서구 세계를 에, 하나의 정체성으로 구성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타자로 구성한 것, 그게 이제 동양 담론, 오리엔탈리즘이었는데요. 일본의 입장에서 보자면 서구에 대비된 타자로 지금 자기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치무라가 지금 일본의 천직을 말하고 있는 것은 오리엔탈리즘을 벗어나서 일본적 정체성을 구성하고자 한 시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이 무렵에 우치무라의 정세 인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894년 지인론의 이 초판이 나오는 해인데요. 1894년 일본이 청일전쟁을 일으킨 해 아닙니까? 근데 우치무라는 이 청일전쟁에 대해서 소위 의전론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의로운 전쟁이었다. 이렇게 전쟁을 에, 찬성하고 나선 거죠. 물론 이런 입장은 우치무라가 얼마 후에 입장을 바꿉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러일 전쟁을 신랄하게 비판을 했죠. 비전론을 주장하잖아요. 근데 1894년 지리학과에 보여주었던 이런 낙관적 인식이 근거가 상실되었음을 우치무라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897년 지인론으로 제목을 바꾼 재판 서문에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청일전쟁 이후의 일본인은 내가 이 책에서 논구한 바 대천직을 감당할 민족이 못 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나는 하늘의 지시를 굳게 믿는다. 그러므로 나의 고찰을 잠시 보류하고 사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기다려보기로 하자. 일본이 스스로 식민 제국이 되어 아시아 전체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끌고 들어간 이후 군국주의의 역사에 비춰볼 때 일본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랐던 이 우치무라의 바람은 결과적으로 터무니없는 얘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일본의 역사가 우치무라의 기대와 이렇게 다르게 전개됐다고 해서 지리학 연구에 기반한 예언자적 목소리를 폄하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실이 어떻게 전개되었느냐와는 별도로 이런 목소리는 담론적 효과가 있습니다. 이 예언적 목소리 앞에서 불이한 현실의 실상이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죠.
이런 예언자적 목소리가 있음으로 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불의한 현실로 판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의한 현실을 살아가는 이들로서는 이 예언자적 목소리에서 현실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김교신의 조선지리소고는 이 우치무라의 지인론이 실패한 곳에서 예언자적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식민주의 담론과 대항 담론인데요. 아,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했던 식민주의 담론이 뭐 많이 있었잖아요. 식민사관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포함해서. 그 중에 하나로 반도 정체론을 들 수 있습니다. 근대 초기 지리학이 국가학문으로 자리 잡을 무렵에 환경 결정론이 지배적인 관점이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환경 결정론을 식민 통치를 정당화한 논리로 활용한 것이 반도 정체론이었습니다. 즉, 조선은 반도라는 이 지리적 특성 때문에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없고 역사적으로 대륙 또는 해양 세력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었다. 이게 이제 지리 결정론이죠. 이러한 주장은 곧 일제의 조선 강점이 불가피한 것이었고 그것이 조선 발전에 유리하다는 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일제의 식민주의 담론은 일본판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의 오리엔탈리즘에 의해서 타자화된 일본이 서구 대 일본의 이 구도를 일본 대 조선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자기 이 위치를 서구에 놓고 뭐 일본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스스로를 아시아의 유럽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치환시켜버린 겁니다. 일본 대 조선의 구도로. 그렇게 조선을 타자화함으로써 자기 동일성을 구축하려고 한 거죠. 일본의 경우 이런 자기 동일성의 구도는 서구와의 관계에서 타자로 설정된 그 자신의 위치를 손쉽게 역전시키는 그런 방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 손쉬운 방편이 패전 이후에도 일본의 그 정체성 담론을 지탱하는 논리가 됐다고 합니다. 이런 게 근데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꼭 좋은 것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일본의 사정이고요. 우리는 또 우리대로, 조선은 조선대로 이런 어, 근대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그 각축장으로 불려 나오자마자 지금 식민지가 된 거 아닙니까? 그 입장에서 지금 자신을 타자의 입장에서 발견하게 된 건데요. 식민주의 담론을 이론적으로 극복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식민주의 담론은 근대 학문의 방법론을 등에 업고 있기도 했고 또 식민 권력의 압도적 지원 아래 행정적 지원 아래 유포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 뭐 광범위한 조사, 통계 이런 게 마구 생산되고 있으니까요. 그걸 압도적인 지원 아래에서 이런 생산되고 있으니까 이걸 어, 넘어서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죠. 그런 중에도 식민주의 담론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 하나로 1920년대 중반 개벽, 이제 천도교 청년회에서 냈던 종합 잡지인데요. 1920년대 20년 6월에 창간돼서 26년 8월에 폐간되기까지 20년대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잡지였습니다. 이 잡지가 23년 초부터 25년 말까지 조선 문화의 기본조사라는 특집 기사를 연재해요. 이 편집자들이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13도를 일일이 돌아다닙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도를 바꿔가면서 막 돌아다녀가지고 그 기사를 꽤 긴 분량으로 한 호에 거의 50페이지, 어떤 때는 그보다 넘어가기도 했고요. 그런 분량으로 이 기본조사 특집 기사를 연재합니다. 때로는 이제 이 천도교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자료를 수집하기도 하고 또 행정 당국을 찾아가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걸 쭉 정리를 하는 거죠. 조선인의 입장에서 조선의 역사, 문화 또
그 각 지방의 인물, 사건, 지리, 산업, 교육, 풍속 뭐 이런 걸 정리하는 겁니다. 식민주의 담론을 극복한다는 게 그냥 이론적으로만 생각으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식민 권력이 다루는 것과는 다른 자료, 또 다른 관점이 필요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 답사만큼 중요한 것도 없었습니다. 전국을 누비고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한 이 사업은 개벽사 편집진의 대단한 열정의 선물이었던 거죠. 김교신 선생이 이걸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이건 뭐 그 당시 조선의 지식인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근데 김교신이 조선 지리 소고를 작업하는데 이런 조선 문화 기본조사에 이런저런 내용을 참고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건 이제 아주 세부적인 자료들이고 김교신이 그 작업했던 그 자료들은 이제 그보다는 훨씬 더 거시적인 것들이었죠. 식민주의 담론에 대한 극복은 해방 후에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이루어졌습니다. 해방 후 역사학 분야에서 이 일에 앞장섰던 이가 역사학자 이기백 선생입니다. 이기백 선생의 식민주의적 한국사관 비판. 이걸 1961년 국사실론이라는 책의 서문으로 쓰여졌는데요. 이게 아주 기념비적인 저술입니다. 여기에서 반도적 성격론, 사대주의론, 당파성론, 문화적 독창성의 결여, 정체성론. 이게 모두가 이제 식민사관의 하나로 말해졌던 것들인데요. 이것들은 한국사 인식의 장애가 되는 식민사관이다. 이렇게 지목하면서 그 극복을 주창했습니다. 그 한 대목을 인용해 봤습니다. 한국의 역사가 전개된 무대는 고려 통일 이후 약 1000년간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붙어 있는 조그마한 반도에 국한되었다. 대륙의 한 끝에 붙어 있는 조그마한 반도가 오랜 동안의 역사 무대였다는 이 지리적 조건은 한국사를 지배한 어떤 법칙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여 온 많은 사람에 의해 주목되어 왔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의 역사를 위하여 행운이었다기보다 숙명적인 불행의 굴레를 씌운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어쨌든 지리적 결정론을 가지고 역사를 해석하려는 이론에 우리는 승복할 수 없다. 물론 지리적 조건이 역사에 작용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것이면 틀림이 없다. 그러나 거기에는 일정한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이다. 즉, 지리적 조건은 인간 사회의 내적 발전의 법칙과의 관련하에서만 고려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흔히 사대주의라는 수로로 요약되는 한국 사회의 불행한 경과에 있어서도 그 결정적인 요인을 지리적 조건에서 찾으려고 함은 잘못인 것이다. 지리 결정론을 비판하면서 그 부분적인 다른 가능성을 지금 열어놓고 있는 것이죠. 역사학 분야에서 이 식민주의 사관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본물처럼 터져나온 것이 이 이기백의 이 글이 발표된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1960년대 중반에 와서 국학이 크게 일어납니다. 국사학, 국문학 이런 또는 뭐 경제학 쪽에서도 민족경제학 이런 게 크게 일어나거든요. 그건 60년대 중반에 와서의 일인데 이기백 선생이 이 글을 발표한 게 1961년에 발표한 거였으니까요. 이건 대단히 선구적인 글이었죠. 이런 식민주의 담론 극복에 무교의 전통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점이 우연이 아니죠. 이 이기백 선생이 바로 아까 강의 앞부분에 오산에 불이 붙었다라는 글을 썼다는 그 이창갑 선생. 이창갑 선생이 이기백의 부친이었던 겁니다. 이기백이 그 무렵에 이제 오산 학교를 다니기도 했고요. 그 뒤에 일본 와세다에 유학을 하고 와서 역사학을 전공하게 되는데 이런 이 무교의 전통에 있었던 이기백 선생이 식민주의 담론 극복에 앞장섰다는 것. 이것은 1934년 조선지리소고 또 성서적 조선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와 무관하지 않은 거죠. 이 두 글이 1960년대의 국학운동의 전사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여러
측면에서 이 조선지리소고를 읽을 수 있는 이런저런 디딤돌을 지금 마련해 놓은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조선지리소고의 몇몇 성격을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근대 지리학의 단원입니다. 조선지리소고는 도쿄 고등사범학교에서 지리박물과를 어, 전공한 청년 지리학자 김교신의 지리학 논문입니다. 목차가 이렇게 돼 있어요. 소제목이 단원, 면적, 인구, 산악과 평야, 해안선, 기후, 위치, 결론 이런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봐도 예, 논문의 목차를 갖추고 있는 거죠. 근데 처음에 만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첫 두 문장이 다음과 같습니다. 지리학상의 단원이라 함은 두 가지로 사용되는 말이다. 정치적 단원과 지리적 단원인데 이 두 가지는 완전히 일치할 때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 때도 있다. 이 얼른 보면 그냥 학술적 설명인 것 같은데요. 이 설명에 당시 식민지 상황에 대한 부정이 내재해 있습니다. 지리적 단원으로 보자면 조선반도는 하나의 독립된 단원이잖아요. 동쪽과 서쪽, 남쪽에 이제 바다로 단절돼 있고 북쪽으로는 큰 산과 두 개의 강으로 그 위쪽과 분절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지리적 단원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근데 당시 정치적 판도로 보자면 일본과 조선이 지금 하나의 정치적 단원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는 지리적 단원과 정치적 단원이 불일치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설명을 보면 중국은 역사적으로 통일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정치적 단원과 지리적 단원이 일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고 있고요. 폴란드가 정치적 안정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평원상의 인위적 경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리적 단원과 정치적 단원이 일치해야 정치적 안정을 이룰 수 있는데 지금 조선처럼 인위적으로 이렇게 일본과 조선을 병합해서는 정치적 안정을 이룰 수 없다. 이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다. 이런 걸 이제 이론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조선 반도의 미적 균형인데요. 이어서 자연 지리적 조건을 차례로 살피고 있습니다. 아까 뭐 면적, 인구, 기후 뭐 쭉 있었잖아요. 해안선하고. 그건 이제 거기서 다루는 자료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한국의 지리적 조건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김교신이 이걸 쭉 얘기하면서 조선 반도가 지닌 풍요로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비해 면적이 좁지만 덴마크나 네덜란드보다 5, 6배 크니까 꼭 면적이 좁은 것도 아니고 또 산악 지방이 많고 평야가 적다는 것이 결함이 될 수 있으나 팔레스타인 땅보다는 몇 배나 비옥하고 2천만 식구를 부지하기에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산악이 많다는 것, 특히 강산이 비적 균형을 갖고 있어서 조선 반도만 한 데가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해안선을 다룬 장에서 김 교수는 조선 반도를 가장 풍요로운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남해안의 해안을 묘사한 한 대목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남해안은 반도의 동서 두 해안보다 우수할 뿐더러 그 지절률, 즉 해안 직선 거리로서 해안 굴곡 연장 거리를 제한 값의 크기가 세계에 희한하다. 세계에도 드문 것이다. 지절률이요. 학자들은 이것을 보통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칭하지 않고 특히 조선식 해안이라 명명했다. 리아스식 해안은 우리가 아는데 조선식 해안이라고 그때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불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교신 생이 그런 척하면서 이렇게 조선식 해안이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글쓰기를 많이 했으니까요. 김교신 생이. 그 다음 문장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포도송이에 포도송이가 맺히듯이 이삭에 또 이삭이 달리듯이 반도에 또 반도가 붙고 섬에 또 새끼섬이 달린 것이 조선의 애교해라는 별칭을 가진 남해안이다. 조선 산천을 논하는 자 금강산의 기암을 찬하거나 백두산의 웅봉을 찬하는 걸로 그치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을 통용한다면 그것은 바로 조선식 해안의
기괴 무궁함을 표현할 수 없다는 대용으로 사용합니다. 남해 해안의 이 해안선을 그린 풍요로운 이미지는 조선 지리소고에서도 가장 뛰어난 문장입니다. 이런 풍요로운 이미지는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 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백문불여일견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 김교시는 이 글을 쓰기 반년 전에 1933년 8월에 남해안을 납사했습니다. 아까 정상훈을 만나기 위해서 남해까지 갔던 바로 그 여행이었죠. 8월 4일 경성을 출발해서 밑으로 쭉 내려가서 그 다음에 통영, 남해, 여수, 해안 뭐 이렇게 쭉 가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남해까지 가서 다시 전라도 쪽으로 해서 충청도를 거쳐서 올라오는 그런 대장정이죠. 이 여행에서 김교신 곳곳에서 역사 유적지를 찾고 채집을 하고 독자를 만나고 학생들 가정 방문도 하고 1인 다역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뜻깊은 일정이 한산도의 제승당, 남해 관음포 등 이충무공 유적지 탐방이었습니다. 한산도에 통영에서 한산도로 가기 위해서 이 배를 하나 얻어가지고 배를 타고는 그쪽에 이제 어, 이 남해안 섬 곳곳을 다니는 거죠. 이 여행에서 남해안 일대를 둘러본 것이 이듬해 조선지리소고를 쓰는데 중요한 자료가 됐습니다. 조선지리소고에서 김교신이 남해안을 모산 아까 읽었던 그 대목인데요. 포도송이에 또 포도송이가 달렸고 이삭에 또 이삭이 달렸지. 반도에 또 반도가 붙고 섬에 또 새끼섬이 달렸다. 이 표현은 이 여행에서 본 것을 그대로 쓴 것이었습니다. 300년 전 외병을 주머니 속 쥐로 만들었던 이순신과 거북선의 역사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풍요로운 이미지와 결부된 당당한 역사 이야기는 조선지리소고에서도 가장 빛나는 대목입니다. 이제 이순신의 역사를 쓴 대목인데요. 지자는 바다를 한다는 말이 사실일진데 무릇 지자로서 자처하는 이는 한산도 앞바다에 배를 띄워놓고 나아갈 길을 찾아볼 것이다. 수륙의 상대적 관계가 시시각각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게 이 조석 간만의 차도 크고 하니까 아마 그렇게 보이겠죠. 그런 도갑지 중에 섬과 이 곳이 있는 이 곳에 돛을 달며 노를 저어가면서 오히려 자기의 지략을 신뢰할 수 있는 자는 미친 사람이 아니면 희세출의 흉자다. 누가 만일 대영 백과사전에 의해 고려라는 항목을 찾아본다면 거기는 이순신과 거북선의 도해 설명이 있을 것이니. 그러니까 이제 이순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하다가 또 잘못될 수 있으니까 대영 백과사전을 지금 슬쩍 끌고 와서 거기 보면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계인들로 하여금 조선을 기억하게 한 것은 다도해의 무궁무진한 조화와 그 묘리를 파악할 줄 아는 일개 장부가 있었던 까닭인 줄 알 수 있다. 300년 전에 무수한 적선을 치지 않아도 스스로 낭중에서 주머니 속 쥐로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해안이고 또 전세기 초에 서양인들의 탐험선이 미궁에 빠져 갈 바를 몰라 헤매던 것도 이 다도해의 일이었다. 환경 결정론에서 가능론으로입니다. 김교시는 조선반도의 위치를 논의하면서 지정학적 가능론의 가장 먼 곳까지 끌고 갑니다. 당시 식민주의 담론 지형에서 반도의 위치에 대한 이 지정학적 논의는 반도의 숙명이라는 환경 결정론에 묶여 있었습니다. 즉, 반도는 외부 세력의 침탈에 노출돼 있어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빈번한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죠. 이러한 반도의 위치를 기반으로 하는 논의는 폐쇄적, 수동적 지리관을 만들어내고 운명 결정론적 비관론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반도의 숙명이라는 이런 어, 지리 결정론적인 생각은 지금도 지리학계에서 비판을 하고 있을 정도로 이 뿌리 깊은 생각이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보면 조선지리 소고가
이 식민지 시기의 한가운데에서 가능론을 가장 멀리까지 끌고 가고 있다는 것. 이것은 높이 평가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위치 항목에서 김교시는 반도 지형을 가진 문명국의 예로 히랍 반도, 이태리 반도, 또 덴마크 반도를 들면서 아주 기발한 발상을 통해서 조선 반도의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발한 발상이라는 게 이런 건데요. 만일 아펜니노 반도에 칼라브리아 반도와 아플리아 반도를 단절한다. 아펜니노 반도는 이 이탈리아 반도, 큰 반도인데요. 거기에 장화가 이제 앞굽도 있고 뒷굽도 있잖아요. 앞굽은 이제 막 칼라브리아 반도, 뒷굽은 아플리아 반도, 뭐 그런 식입니다. 근데 그 밑에 두 반도, 굽이 되는 이 두 반도를 단절하고 거기다가 히랍 반도를 떼어다 붙인다면. 히랍 반도는 이렇게 이 절지동물입니까? 뭡니까? 문어발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붙이면 이건 범에게 날개에 붙은 격이다. 지구상에서 이 이상의 이상적 강토를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근데 그게 곧 조선반도라는 거죠. 그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이는 세계 지도에서 히랍 에게해를 떼어 이태리 남단에 붙여놓고 우리 반도와 대조해보라. 그리고 이어지는 결론입니다. 조선지리소고는 지인론, 이 지리학상에서 본 조선 지인론이다 이렇게 했으니까요. 지인론이라고 했던 것처럼 조선 반도의 지리적 특성에서 인간적 담력, 소질을 논의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조선 반도가 지정학적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결론에 이어서 정신적, 영적으로 특이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함석헌의 조선 역사와 대비해서 읽어보면 조선 지리 소고가 가능론으로 아주 멀리까지 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닫는다. 겁자에게 안전한 곳이 없고 용자에게 불안한 땅이 없다. 우선 생선을 낚으려면 물에 갈 것이요. 무릇 범을 잡으려면 호굴에 가야 된다. 조선 역사에 영일, 편안한 날이 없었다 함은 무엇보다 이 반도가 동양 전국의 중심인 것을 여실히 증거하는 것이다. 물러나 은둔하기는 불안한 곳이나 나아가 활약하기는 이만한 데가 다시 없다. 이 반도가 위험하다 할진대 차라리 캄차카 반도나 그린란드 도에 빙하에 냉장하여 두는 수밖에 없는 백성이다. 현세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치적으로 고찰할 때 조선 반도의 지리적 결함, 선천적 결함은 없는 줄로 확신한다. 다만 문제는 거기 사는 백성의 소질, 남력, 여하가 중요한 소인인가 한다. 마지막으로 이제 조선의 사명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지리적 고찰에서 시작해서 조선 민족의 가능성, 지리적 가능론을 이렇게까지 밀고 나간 것은 당시 식민주의 담론의 지형에서 예언적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예언자적 목소리는 무교의 전통이었는데요. 이 조선지리소고의 마지막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리학적으로 본 조선의 사명을 논의한 결론부입니다. 만약 눈을 돌려 정신적 소산, 영적 생산의 파악에 향한다면 반도에는 특이한 희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사상이나 발명은 모르나 지고한 사상, 즉 신의 경륜에 관한 사상만은 특히 가난하고 약하고 멸시당하고 유린당하여 생애의 교만의 뿌리까지 뽑힌 자에게만 계시되는 듯하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위탁하기 위하여서는 저들에게 온갖 것을 빼앗고 갖은 수욕을 지워주었다. 방금 이웃 나라에 정직한 일을 볼 수 없이 될 때에 맑은 마음을 이 백성에게 두신 이의 요구가 무엇인 것을 우리는 극히 대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이웃 나라의 정직한 것을 볼 수 없이 되었다라는데도
일본 이 제국주의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어, 여기에 이제 함석헌의 고난의 역사 그 관점을 지금 끌어들이는 거 아닙니까? 조선 민족이 이렇게 고난을 수천 년 동안 고난을 받으면서 교만의 생애의 뿌리까지 이렇게 뽑히게 된 것. 그래서 가난한 것, 멸시당한 것, 유린당한 것 이런 것에서 이 신에 대한 신의 경륜에 대한 사상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문장은 우치무라 간조가 지인론에서 말했던 일본의 천직 그리고 함석헌이 조선 역사에서 말했던 섭리와 연관지어 읽을 때 그 뜻이 분명해집니다.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은 조선의 무교회자 김교신의 예언자적 목소리입니다. 김교신은 도쿄 고등사범학교 지리박물과에서 배운 근대 지리학의 지식 위에 자신의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조선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남도 답사를 통해서 얻게 된 아, 지리를 보는 안목 거기에 무교의 신앙을 더해서 이걸 합금함으로써 지리학적 관점에서 본 조선의 사명을 지금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마무리입니다. 김교신이 학문과 신앙의 완전한 합금을 말했을 때 그것은 성서의 바탕을 둔 조선을 위한 학문이었고 일제의 식민주의 담론에 맞서서 조선의 정체성 서사를 새롭게 구성하는 일이었습니다. 학문이라는 게 그냥 보편 학문, 문과 학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죠. 이 학문은 말하자면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우리 조선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그런 학문, 그런 알미였습니다. 김교신에게 있어서 이 조선과 조선인의 자리를 벗어나서는 신앙도 성립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 성소조선 1935년 4월호에 성서조선의 해, 이 성서조선 뜻풀이라는 글을 발표했는데요. 그러니까 성서조선이라는 이 잡지, 성서조선인데 이 뜻이 무슨 뜻이냐? 그걸 이제 풀이하면서 세상에 가장 고귀한 책이 성서이고 100년을 일하며 먹고 살기에는 조선보다 나은 곳이 없으니 그 가장 좋은 거 두 개, 성서와 조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글에서 성서를 조선에, 조선을 성서 위에 라는 이 어, 한국 기독교 역사의 가장 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가슴을 뛰게 하는 이 표어를 내놓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이 글에서였습니다. 김교신이 서 있었던 학문과 신앙의 완전한 합금을 이룬 이 자리에서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한국 기독교가 한국, 한국인, 또 조선, 조선인이라는 이 자리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못했다는 점을 성찰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의 삶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면서 내세 구원에 지나치게 몰두해서 내세에 약속된 천국으로 너무 쉽게 초월해 간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천국이라는 이 심상지리,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이 지리적 이미지요. 이 심상지리는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을 성서의 언약 백성과 동일시하고 또 여기에서 다시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현실 국가와 동일시하게 되는 그래서 뭔가 에, 뒤틀린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1932년 5월호 성서조선에 김교신이 다수구원론이라는 정확한 글을 발표합니다. 이 글 역시 독자의 질문에 답하는 글이었는데요. 이 글에서 김교신은 자신은 이제 다수구원론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소수구원론, 다수구원론이 다 성서에 상당한 근거가 있으니 각자 받은 은혜대로 믿음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글을 읽은 한 익명의 독자가 편지를 보내와서 김교신의 주장이 비성서적일 뿐더러 극단의 이단설이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지금도 이런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교단 있을 겁니다. 근데 이에 대해 김교신은 교리 논쟁을 하지 않겠다. 그런데 내가 일일이 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구원이라 하면 일종의 상품처럼 생명보험에 든 사람이 사후 계약금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세태를 꼬집으면서 이런 구원 문제에는 흥미가 없다. 지금 김교신 생을 온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게 그런 구원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죠. 오늘을 어떻게 살아올까? 이 순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가 현재 자신을 온통 삼키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교신에게는 조선이라는 이 현실의 땅을 굳건히 딛고 서서 실생활에서 예수를 어떻게 믿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죠. 다시 금우의 조선 기독교로 돌아가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글에서 김교신은 학문과 신앙의 완전한 합금을 통해 닥쳐올 순교의 세대에 능히 견디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김교신이 이 순교의 세대를 능히 견디어 설 수 있었을까요? 지금 아, 큰 환란이 김교신의 목전에 와 있었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